2019년 9월 23일 저녁 6시 33분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좀 여러 일이 좀 바빴어. 아니, 게을렀던 탓에, 좀 늦었는데, 누군가한테 원고 마감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늦는다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요거 며칠까지는 요까지 끝내야지 하는 그 영상을 남겨야지 하는 목표가 있는데, 한 이틀 정도 늦어져 버렸습니다. 영화 공작을 통해 본, 지나간 시간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네 번째 이야기인데, 제목을 제가 전자개표기의 기원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우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저는 사전투표제도 그렇고 일단은 공적인 제도나 시스템을 저는 신뢰하는 편입니다. 신뢰하고 여론조사도 조작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론조사는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질문의 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떤 트렌드만큼은 이렇게 읽을 만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사잡아가지고 아니다, 저건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제 성미에도 맞지 않고, 또 그런 것 따위로 조회수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목은 전자개표기의 기원으로 잡아봤는데, 이 전자개표기의 기원을 하기 전에 김대중이가 북한에다가 보내는 돈 이야기부터 좀 하고 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지어내거나 설사 과장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책에 기반해서, 또 어떤 자료에 기반해서 영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 찍어놓은 영상에서 말했듯 손충무라고 하는 언론인의 책입니다. 비자금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김대중, 김정일 최후의 음모. 음모의 제목은 한반도를 고려 연방제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음모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간단하게 텍스트로 요약한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터져나온 5억 달러 대북 송금설. 도쿄에서 김대중, 김정일 최후의 음모가 출판되자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한국에서는 주간지 일요시사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후 월간조선이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다. 월간조선은 2002년 5월호에 현대는 정말 북한에 4억 달러를 주었을까 하는 제목으로 김성동 기자가 레리 닉시 보고서를 중심으로 4억 달러 제공서를 추적하여 취재 보도했다. 그러나 이 책이 국제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자 본격적인 취재를 통해 12월호에는 대북 송금액은 5억 달러라는 정언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를 읽은 한나라당의 엄호성 의원이 추적을 통하여 9월 25일 국정감사 때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증인으로 불러 결정적인 증언을 들었다. 엄낙용 씨의 책은 나의 공직자 생활인가, 나의 공직자 인생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서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 8월 산업은행 총재로 부임한 엄낙용 씨는 은행 업무를 파악하던 중 현대아산과 현대상선의 담보 없이 당좌대월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4,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불법 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대 측에 채무를 상환하도록 요청했다. 현대상선의 김충식 사장으로부터 4,900원은 우리가 손도 못 대봤다. 그 돈은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다. 김충식 사장님이 그런 거죠. 우리 보고 말하지 마라. 우린 손 못 댄 돈이다. 정부한테 물어봐라. 청와대와 국정원에 문의하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을 만났다. 그러나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은 청와대의 지시사항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씨는 청와대 별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여 이기호 경제수석에게 김충식 사장으로부터 들은 그 돈은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 1년 전 워싱턴과 도쿄에서 필자가 보도했던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기까지 꼬박 1년이 걸린 셈이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 송금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설치되기까지는 1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러야 했다. 엄호성 의원의 국회 발언으로 인해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5억 달러 갖다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정권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2개월가량 앞두고 터져나온 5억 달러 사건은 김대중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패거리들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김대중 패거리들과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야당과 보수 언론을 향해 막가파식 조작극을 중단하라, 면책특권을 악용해 무책임한 거짓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모렴치한 행태를 중단하라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당사에서 의원 당직자 합동으로 규탄대회까지 열고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 자들이 아직도 정치를 한다고 민주당에 남아있다. 이 사람들의 거짓말 퍼레이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당시 민주당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섣부르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남북 화해와 협력 물론 안보까지 흔들 수 있다. 2002년 9월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짓거렸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라고 하네요. 이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최소한의 금융 논리도 모르고 말하는 초등학교 학생의 습작 수준의 공세이다. 2002년 9월 20일. 그 다음 국가정보원 보도자료에서는요. 당시 국가정보원요. 막연히 국정원 측에서 돈이 넘어갔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라. 한나라당이 고도의 정략적 저의를 갖고 국정원을 음해하는 것이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2002년 9월 29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김대중 이전의 국정원과 김대중 이후의 국정원으로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 이때 대변인이었네요. 이낙연 씨, 지금 국무총리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북 송금 경로가 날마다 달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리소설을 쓰거나 추리소설 100일장을 열고 있다. 2002년 9월 29일. 다음 한화갑 민주당 대표 한화갑 씨. 한나라당 주장은 얄팍한 정치 공세로 햇볕 정책을 흔들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대선 선거용 다목적 정치 협작극이다. 2002년 9월 30일. 다음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대북 송금의 배달 사고가 떠오르는 인물이죠. 산업은행과 현대상선의 금융거래에 대해 청와대가 설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계좌 추적과 장부 공개는 안 된다. 2002년 10월 1일 비서실 원래 조회에서. 또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대가로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정부를 대신해 민간이나 민간기업이 지원한 일도 없다. 단돈 1달러도 북한 사람들에게 준 일이 없다. 2002년 10월 1일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처벌 안 받았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 현재 국무총리입니다. 한나라당은 카더라 방송만으로 무관한 사람들의 명예를 짓밟고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훼손하여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2002년 10월 6일 발언입니다. 또 이낙연 씨입니다. 한나라당은 거짓말까지 만들어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해 협력을 짓밟고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작태를 중지하고 자숙하라라고 2002년 10월 8일 날 발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김대중과 박지원 충견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더욱 큰 꼴불견은 김정일에게 8억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후 현대에 돈을 보내도록 지시하고 또 그 대가로 현대에서 150억 원, 1,500만 달러를 받아 챙긴 박지원이 짓거린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인물이 2010년 9월 현재 이 분이 이렇게 책을 낼 때 당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민주당 원내대표라고 하니 그저 한심할 뿐이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뭐 평화 무슨 당 이렇게 다 쪼개져 있지만 결국 이게 그림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늘 한 통 속입니다. 뭐 저는 남로당의 후예라고 보지만요. 이제라도 국민들은 박지원 같은 인물은 물론 거짓말을 식은 죽먹듯이 해온 민주당의 추미애 이낙연 같은 인물들을 정치판에서 솎아내어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국민들과 언론들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추궁하며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추방시킨다. 추방되기는커녕 추미애 씨는 당대표까지 지내다가 떠났고 이낙연 씨는 지금 국무총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추종자들이 그토록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모두 김대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 서울의 봄, 민주운동이 한창이던 어느 날 김대중은 한국 중견 언론인 단체인 관훈클럽에 초청되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에 한 기자가 정치인 김대중 씨는 사람들을 잘 속이고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본인 생각은 어떤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김대중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있지만 거짓말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있지만 거짓말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그 후부터 김대중에게는 국제적인 챔피언급 거짓말의 명수라는 비아냥거림이 붙어 다녔다. 지금 뭐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은 유시민 씨 있죠. 뭐 이름은 별명은 뭐 유사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던데 우스갯말로 유시민 씨가 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다는 말은 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나영석 PD도 그런 말 했다죠.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면 다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해볼게요. 여당은 김대중이 낙점하여 당선시키려 하는 노무현에게 타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그와는 반대로 한나라당과 이해창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게 이제 요 당시가 아닙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의 쇼킹한 폭로가 이해창의 당선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해창 후보는 참으로 순진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김대중과 박지원은 노무현 당선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 방법이었다. 이 전자개표기 개표로 인해 노무현은 자신이 임기 5년 동안 끊임없이 개표 조작에 의한 당선이라는 의심을 받아야 했으며 시민단체들로부터는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노무현 부정 당선 사실을 믿는 시민들은 2009년 6월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을 한 후에 2010년까지도 소송을 이어갔다. 상당수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노무현이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되어 5년 동안 재미를 봤다고 믿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이 두세 명만 서로 눈 감으면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계라고 했다.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는 뭐 행정공무원 체계도 그렇고요. 행정공무 체계도 그렇고 다 전자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밖에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 올 때는 여행 다녀올 때는 여권을 들고 이렇게 줄을 쭉 서가지고 보여주고 덮어주고 도장 찍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에 관련돼 가지고 학교하고 연계돼 가지고 출석부라든지 청구서를 갖다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공무원들 정말 A4 용지 좋아하는구나. 염소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전자 시스템으로 다 도입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기술의 진보를 믿는 사람이고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전자개표기는 말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뭐 콩고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조선일보 여기 2019년 5월 24일에 보면은 전자개표기가 효과가 좋다. 반나절 만에 6억 표를 개표한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 2018년 10월 2일에는 투표기, 서버, 투표용지 이렇게 세 가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국회 투표에서 사용을 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1931년 전자투표 객표 시스템 수출하는 미루 시스템지. 근데 콩고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나왔죠. 한번 터져 나왔죠. 아직까지는 결함은 있나 봐요. 그렇지만 모든 선거 결과를 전자개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그거는 지양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민주제도에서 투표 하나는 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만큼 무서운 게 다수결이다 또는 투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투표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 방식을 택해서 자 됐나 너도 됐나 다 해서 그 방법으로 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괴담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찝찝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고 찝찝한 방법은 굳이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사전 투표제라든지 전자 개표기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찝찝하다면 다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게 양쪽 팀에게 전부 다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뭔가에 집착을 한다면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은 제가 전자개표기의 기원이라고 제목을 달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대북 송금 사건 그 다음에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뭐 박지원을 비롯해서 추미애, 이낙연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 페이드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런 거짓말을 아주 그 심각한 거짓말을 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에서 세금을 빨아먹고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영화 공작을 통해 본 지나간 일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상들에 대해서 네 번째 세션을 찍어봤고요. 이 영화 공작에 대해서는요. 2018년 9월 월간 조선에 9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걸쳐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영화하고는 사뭇 다른 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다른 정황, 재밌는 정황이 연결될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2018년 9월 월간조선 제목은 영화 공작의 모티브 흑금성 박채서의 실체 영화 공작의 모티브 흑금성 박채서의 실체 박채서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참고할 만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 많이 찍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요걸 여기서 영화 공작과 관련된 이야기는 요 세션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